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칼렛 시사방에 올리는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부드러운 주제는 이 스칼렛 시사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은 역시 이제 인간과 자유입니다. 지각을 흔드는 러시아의 동방정책, 한반도엔 100년의 기회, 아프리카와 남미도 뭉친다. 먼저 마크롱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프랑스는 ICC 검사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ICC 검사는 네타니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발부가 된다면 네타니 입장에서는 큰 타격입니다. 그러나 이슬이나 미국은 이런 데 신경을 쓰지 않고 무시해버릴 겁니다. 여기서 헤이그 침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만의 법입니다. 만약 국제사법재판소, 형사재판소가 미국 정치인, 미국 군인들을 대상으로 전쟁 범죄를 묻고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거나 기소를 한다. 이 경우 네덜란드를 침공해서 헤이그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형사재판소 판사들을 체포해버리는 것. 이런 법안에 조지 W. 부시가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자, 이 미국이 많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것을 미국도 시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쟁 범죄를 저질러도 너희들은 우리를 기소할 수 없어. 이런 메시지를 이제 헤이그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네타니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 그 다음은 미국이다. 미국의 이제 군인들, 정치인들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가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거나 기소를 할 수 있죠. 미국이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린지 그레엄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하니 미국이 많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 이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기소를 하게 된다면 거리가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라크 침공입니다. 이라크는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핑계로 침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죠. 그리고 한 달 전에 조 바이든은 인도주의 목적을 위해서 임시 부두, 배를 댈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배가 접안하면 물건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매우 신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올랐습니다. 미군이 인도주의적인 목적에 사용해야 될 이것을 어떤 무기를 이제 실어 나르는데 이스라엘군에 전달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인도주의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든다고 해놓고 무기를 이제 그들에게 집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사태의 미국의 진짜 목적, 의도는 모릅니다. 미국이 우연히 이제 동맹국이기 때문에 휩쓸려 들어간 건지 아니면은 미국도 노리는 게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자 앞바다에는 5천억 불 가치의 가스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도 다 아시죠. 정말 이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협조하고 있을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자넷 옐렌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후에 중국과 관련돼서 이 중국의 기술 발전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협조를 이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무역 제재죠. 하이테크 제품을 중국에 수출한다거나 혹은 중국제 제품을 수입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지 말아 달라.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넷 옐렌의 눈 한번 보십시오. 굉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미국과 소유럽의 일종의 이제 자승자박이 됩니다. 이런 제재를 가하게 되면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또 돌파를 할 겁니다. 다른 이제 이 탈출구를 찾겠죠. 과거의 철의 장막,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소비에트를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봉쇄를 했습니다. 미국이 봉쇄한 겁니다. 그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소비에트는 완전히 내파될 거다. 폭삭 주저앉을 거다. 왜냐하면 2차 대전이 끝나고 소련 경제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철저하게 파괴되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니들이 혼자 나서봐야 뭘 하겠냐. 그리고 기축통화로서의 달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스탈린을 이제 2년 동안 설득을 했는데 결국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철의 장막을 이렇게 둘러쳤습니다. 2년이 지나면 무너질 거라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3, 40년 갔습니다. 결국 이런 형태의 제재는 별 효과가 없는 거죠. 미국 역시 이것이 이제 실효성이 없다 이런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재를 가하는 것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중국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무언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써서라도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넷 옐렌의 눈빛도 이제 굉합니다. 그냥 정치적인 수사에 지나지 않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러시아의 동방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 두만강의 수로가 열립니다. 중국은 그동안 이 소련과 이제 러시아와 북한 이 국경 사이에 두만강이 흐르는데 여기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수로 관련돼서 중국이 협조 요청을 했는데 소련도 거절했고 그리고 북한도 거절했고 뭐 이런 난항이 있었죠. 북한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물품을 이렇게 나진 쪽으로 유도한 다음에 나진에서 이제 내어보내려 했는데 그런데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진에서 출발하는 수출품은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만강 수로가 열리게 된다면 동북 삼성에서 만들어지는 물품들이 두만강을 따라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북한에 전혀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프로젝트, 즉 이 러시아의 동방 정책 그리고 중국을 끌어들이고 중국의 수로를 열어주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동시에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 협력, 이것은 러시아가 이제 근본적인 의미에서 동방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김정은이 얼굴이 환합니다. 석유를 러시아로부터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또 무기를 수출하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얼굴은 밝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서유럽은 북한에 경제 제재를 내렸습니다. 러시아나 중국 역시 어느 정도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물론 뭐 숨어서 이렇게 개구멍을 열어줄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서유럽과 미국이 하자는 대로 북한에 이렇게 제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부터 그것을 완전히 걷어버렸습니다. 중국 역시 걷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은 빠르게 이 중국과 러시아 경제권으로 이렇게 편입되어서 내부에서 생산을 하고 또 교육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 뉴스에도 이런 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푸틴이 북한을 간다. 뭐 올 초 사실은 이제 작년 9월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 1월 달에 또 거론되고 또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푸틴이 북한을 한번 가긴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만강 수로를 여는데 북한의 협조가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역시 지금 현재 이 북한과 연결하는 철도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북한과 이렇게 활발하게 이제 경제 교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 라진 지구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푸틴 방북 언제인가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북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자주 했습니다. 최근에 언급한 것은 이겁니다. 미국과 서구가 북한에 경제 제재를 했지만 북한은 버텨냈다. 자, 이 미국과 서구의 경제 제재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물론 이 과거 이제 뭐 시리아라든가 쿠바 이들이 겪었던 고통보다는 조금 덜하겠죠. 아무래도 중국과 국경을 맞닿아 있고 중국으로부터 이제 물품을 수입하고 또 북한도 중국에 좀 수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쿠바나 이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망하지 않고 어쨌든 이제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육자 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계속 약속을 어기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자,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육자 회담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미국 역시 사인을 했죠. 그리고 북한은 이제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북한이 그것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북한이 뒤에서 몰래 무언가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2005년도에 육자회담 합의 결과를 미국이 존중해 줬더라면은 북한은 이제 핵을 개발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2005년으로 돌아가서 육자회담이 합의가 되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에 미국은 추가적인 요구를 제안했습니다. 뭐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그래서 미국은 결국 파토를 냈습니다. 조지 W 부시는 육자회담 결과를 이렇게 이제 엎은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도 경수로에 많은 투자를 했다가 이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푸틴은 2017년에 미국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핵 개발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두만강 수로 사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 삼성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두만강을 따라서 동해 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바로 밖으로 나가죠. 어쨌든 중국 대륙에서 물건이 수출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으로도 갈 수가 있고 또 일본으로도 한국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두만강 수로가 열리게 되면은 동북 삼성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거죠. 그 이전에는 뭐 대련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보내서 서해로 이렇게 삥 둘러서 물건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 한민족과 만주족이 이렇게 누비고 다녔던 이 동북 삼성, 여기서 물건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쪽의 제조업 경기가 부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도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라진까지 이 철도망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교통망도 라진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이 북한 경제도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게 되는 거죠. 북한 내 제조업도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군사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런 루머도 있습니다. 북한 내에 이 중국과 러시아의 비밀 핵 잠수함 기지를 만든다. 그런데 이것은 좀 황당합니다. 북한 동해안은 이렇게 눈에 빤히 보입니다. 뭐 어디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게 없죠. 미국이나 일본이 이렇게 관찰을 하면은 어디에 잠수함 기지가 있다 이런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이 블라디보스톡의 뭐 기존의 잠수함 기지, 여기에 뭐 중국의 군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미 뭐 그런 군사 협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 북한 땅에다가 뭐 러시아의 핵 잠수함을 둔다든가 이런 것은 러시아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낭설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도 협력하고 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중국 땅 두만강 쪽에 중국이 별도의 이제 잠수함 기지를 만들어서 두만강을 타고 이렇게 나갈 수는 있습니다. 또 이것과는 별개로 블라디보스톡에 이 중국의 함정들이 이렇게 군함들이 기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협정은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태평양이 위험해집니다. 어쨌든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협력을 하고 한 몸처럼 움직인다. 이 경우 해군력이 손을 잡고 나오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대처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 동해 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이 동해 쪽으로 빠져나올 때 대체로 이 소나나 이런 데 걸린다고 합니다. 잠수함이 지나갈 때 이것을 일본 함정들이 놓칠 리가 없죠. 그리고 여기 오키나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북해도 쪽으로 지나갈 때도 사실은 좀 힘들겠죠. 좁기 때문에요. 그런데 대만을 먹게 된다면 중국의 잠수함들은 자유롭게 태평양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괌이 있고 하와이가 있습니다. 자, 이 태평양에 중국과 러시아의 핵 잠수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 경우는 미국이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은 태평양을 미국의 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푸틴의 진짜 속내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이 동방으로 오는 것, 자, 중국과 북한이랑 손을 잡는 겁니다. 이것이 이례적인가? 지금 뭐 유럽과 차단되었기 때문에 숨통을 트기 위해서 아시아 쪽으로 온 것이 아닌가, 동쪽으로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보다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즉, 무게 중심 자체를 아시아 쪽으로 모는 거죠.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오래전에 한 십몇 년 전부터 자,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열린다. 여기에 이제 인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크게는 호주, 인도 이쪽 다 관할하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 사실 여기에 세계 최대의 시장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미국, 한쪽에는 중국, 일본, 한국, 대만, 호주, 그리고 인도 엄청난 시장이 있죠. 럼스펠트 같은 경우는 유럽을 그냥 박물관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시대는 태평양으로 오게 된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러시아는 오직 서쪽만 바라봤습니다. 유럽만 바라보고 러시아를 유럽의 일원으로 인정해달라. 유럽 발해기죠. 유럽 발해기. 그래서 이 푸틴을 독일의 간첩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무슨 일만 생기면 독일과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죠. 유럽 발해기, 러시아를 유럽의 일원으로 인정해달라. 아마 푸틴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럽의 일원이 된다면 러시아는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착각이었다. 이것을 이번 전쟁에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을 아예 동쪽으로 옮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시베리아를 개발하고 극동 지방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쪽에는 어마어마한 이제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수요처가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 한국, 일본이 있죠. 그리고 극동 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뭐 우라늄, 티타늄, 이 천연 자원들, 그리고 에너지, 가스, 팔 곳이 무궁무진합니다. 자, 남쪽을 보니 세계 최대 시장이 있는 거죠. 인도도 있고 중국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도와도 협력하고 중국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아예 무게중심을 동쪽으로 옮긴다. 이것이 푸틴의 속내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그니스 렉스는 싱가포르에 있는 중국계 같습니다. 이 정치, 사회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글을 올렸는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를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으로 전환하고 중국과 협력하여 경제를 통합할 것이다. 러시아 경제와 사회의 중심도 바뀔 것이다. 나는 2024년 5월 16일과 17일 푸틴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중 러시아와 중국의 성명과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 중 몸짓에서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글을 썼다. 푸틴 대통령이 내각 전체를 불러서 시진핑 주석에게 주요 장관을 소개하고 각 장관들은 차례로 중국 측 장관들과 이렇게 회담을 했습니다. 각계로 이렇게 다 회담을 한 겁니다. 뭔가 큰 일이 계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푸틴은 동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예정이다. 그는 중국과 함께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를 공동 개발할 것이다. 구글 번역이라 어색한데 러시아 무게 중심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제 극동 지역, 시베리아 지역으로 옮겨온다는 겁니다. 러시아인들은 스스로 유럽 국가로 생각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서유럽 사람들은 이 러시아인들을 몽골리언과의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보는 겁니다. 유럽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유럽인이 아니야. 그리고 동방정교는 우리 캐톨릭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밀어내는 거죠. 너희들은 유럽인이 아니야. 슬라브족이야. 이렇게 이제 벽을 치고 러시아를 악마화하고 루소포비아를 전 유럽에 이렇게 퍼뜨리고 다닙니다. 러시아인들은 이제 그들의 진짜 정체를 아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갈 곳은 동쪽이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온다는 겁니다. 지금 러우전은 실질적으로 나토와의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파괴되지 않고 이제 현재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을 버리고 유라시아 세계를 건설하겠다. 여기에 중심이 되겠다. 그리고 러시아는 엄청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우전을 통해서 돈바스 지역에 엄청난 지하자원 에너지도 이렇게 흡수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이제 유라시아의 무게중심을 건설하겠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중국, 그리고 이제 북한은 뭐 여기 어떤 지정학적인 파트너로 들어선 거죠. 자, 이제 새로운 유라시아 국가,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유럽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라브로프가 자, 이 서유럽과는 한 세대 정도의 어떤 단절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뭐 나토와의 사실상 전쟁입니다. 저들이 러시아를 찢어 밝히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집어던졌죠. 자, 러시아는 그것을 밀어내고 파괴하고 물리치고 또 장악을 할 겁니다. 그러나 경제나 정치, 군사 모든 면에서 이제 다 유라시아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유럽의 일원이 아니다. 이제 유럽의 일원이 되기를 이제 거부하는 겁니다. 특별 경제구역 인구 중심지가 이제 중국 국경 근처에 건설될 것이다. 그리고 고속도로, 기차, 하천 운송을 통해서 경제권이 이렇게 통합될 겁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항은 북한과 러시아에 막혀있던 러시아 극동 지역과 중국 동북 지방에 이렇게 이제 수로를 열어주게 되죠. 전천후 항구로. 그리고 역량과 능력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러시아는 중국이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투자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조건과 인센티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동북 즉 동북 삼성은 러시아가 청나라 시대에 자 이렇게 수로를 막았습니다. 땅을 빼앗고 그리고 이 조선과 국경을 맞대면서 청나라가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 100년 동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제 중국의 이제 동북 삼성은 해안 지방에 비해서 운송 비용이 높았는데 그것이 다시 이제 쑥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두만강까지 가져오면 됩니다. 한쪽은 자원이 풍부하고 다른 쪽은 인력이 풍부한 러시아, 중국의 공동 개발의 시대가 열린다. 그리고 여기에 스탄 국가들이 조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뭐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 많은 공을 들였지만 그러나 최근에 이 스탄 국가 분위기는 중국과 러시아가 흥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들과 협력을 하겠다. 그래서 이 중국의 1대1로 그리고 러시아와 어떤 이제 과거 오래된 연관들이 있죠. 이런 것과 함께 믹싱을 해서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펼쳐가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 항로도 중요합니다. 러시아 해군이 단독으로 서유럽 해군을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해군이 조인하게 된다면 해볼만 하죠. 자, 조만간에 중국의 해군은 미국을 능가할 것 같습니다. 한 5년 안에 이 배수량으로 능가할 것 같습니다. 실제 무기의 질 그런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은 무섭게 이 첨단 함정들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 북극 항로를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이렇게 보호를 하게 되는 거죠. 유럽까지 매우 단축된 항로가 열리게 됩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하나로 묶는 프로젝트 최소한 30년 이상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싱가포르 사람은 아마 중국계 같습니다. 뭐 친중 입장에서 이런 글을 썼는데 바이든에게 감사한다. 바이든의 적대 행위가 중국과 러시아를 손을 잡게 만들어줬다. 중국과 러시아만 손을 잡았습니까? 자, 이란까지 손을 잡고 북한까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미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 이들이 이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통합되어서 중국, 러시아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 서구 국가들이 고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진핑이 푸틴에게 이렇게 팔을 벌렸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지도자에게는 매우 어색한 광경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외국 정치인을 포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푸틴을 포옹을 했죠. 자,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시기에 한국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유튜브 켜시면은 매일 나오는 거, 야, 중국 망한다, 러시아 망한다, 러시아 박살났다, 중국 박살났다, 중국 다음 달에 망한다, 러시아 다다음 달에 망한다, 뭐 이런 방송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혹세무민입니다. 러시아도 망하지 않고, 뭐 현재까지는 중국도 망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입장에서 이 중국이 강해지면은 이것은 양날의 칼입니다. 사실 괴로운 게 더 많죠. 자, 뭐 영토라든가 그리고 서해 이런데 여러 가지로 부딪힐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중국 경제 위기에 대해서 뭐 여러 편의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봐서는 중국이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자신들만의 스탠다드, 플랫폼, 채널, 마켓 이런 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미국과 서구가 이렇게 봉쇄를 하게 되면은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결국 미국과 서구가 중국을 자극한 꼴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도 시장이 있고 실제 이 중국 제품을 수출하는 새로운 시장이 있죠. 중국 나름의 어떤 표준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설계 표준 뭐 이런 것을 따르지 않고 그들만의 독자적인 표준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중국은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렇게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됩니다. 미국의 제품이 중국이나 이런 데 팔리지 않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인텔 칩 이런 것이 우리 PC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생각만 해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국 망해라, 러시아 망해라 고사를 지내도 망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서구가 고립되고 쇠락해진다면 자, 한반도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이 유라시아 대륙과도 이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해양 세력, 일본, 그리고 미국과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과는 바다로 연결이 되어 있죠. 자, 바로 중심에 있습니다. 한국과 넓게는 한반도. 자, 이런 지정학적인 이점을 10분 살려서 미국과 일본에게도 레버리지를 행사하고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사고방식을 바꾸면은 양쪽에서 주시한 이익을 이렇게 대한민국이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통일의 발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미국과 중국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원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에 이렇게 관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손을 잡는 것은 한반도 통일 필연성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에 주입시키는 데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까? 어리석게도. 자, 그리고 아프리카로 잠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혹자는 대륙과 해양 세력에 이렇게 분리로 간다. 유라시아 대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유럽과 그리고 미국, 이들이 충돌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유라시아가 하나로 뭉치면서 남미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 압도적인 다수죠. 그리고 남미 같은 경우 최소한 한 3분의 2 정도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와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가 뭉쳐서 남미 아프리카 조율을 한다. 자, 진정한 해양 세력이 누가 될까요?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현재 해군력은 미국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군력이 성장해서 미국과 서유럽 해군력과 이렇게 딱 대등한 위치에 오른다. 이 경우는 바로 유라시아 대륙, 이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한반도, 한국까지 이렇게 다 포함하겠습니다.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와 남미를 이렇게 연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글로벌 사우스가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때 고립되는 나라 누굽니까? 미국, 캐나다, 그리고 서유럽입니다. 자, 일본과 한국은 매우 미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양측에서 이렇게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아주 영리하게 러시아와도 교역하고 중국과도 활발하게 교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아십니까? 일본은 아주 영리하게 동남아시아, 중국, 러시아와 이렇게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앉아가지고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뭐 다음 달에 중국 망한다, 그 다음 달에는 러시아가 망한다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아프리카로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서구가 아프리카에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잠깐 들여다보면은 왜 이 유라시아 대륙이 아프리카 중남미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서구는 아프리카를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유라시아는 아프리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의 독립을 도왔던 나라는 바로 소비에트입니다. 당시 이제 러시아죠. 자, 그리고 부르키나파소에 또다시 쿠데타가 있어서 이브라임 트라오레 대통령을 해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어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브라임 트라오레 대통령은 살아났습니다. 자, 이 이브라임 트라오레 대통령 아직 젊은 사람입니다. 그냥 뭐 목이 반쯤 잘려 있는 상태에서 조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권력을 잡았습니다. 서구, 특히 배후에는 프랑스가 있을 겁니다. 이들은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뒤에서 계속 공작을 합니다. 아프리카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자, 여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아프리카에서 집단 이주, 즉 외세에 의해서 혹은 미국과 서유럽이 이렇게 농간을 해가지고 뭐 전쟁, 내전이 터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옮겨 다니고 이 비극이 일어났던 것, 이것을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콩고,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수단 이런 나라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쫓겨다니고 난민이 되고 뭐 이런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거 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대부분이 미국과 서유럽이 이야기한 겁니다. 리비아 파괴했죠. 그리고 수단 내전, 자, CIA와 그리고 뭐 프랑스 애들, 이런 애들이 뒤죽박죽을 했습니다. 물론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여기 연관되어 있습니다. 소말리아, 콩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러시아와 군사적인 협력을 했던,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도움을 줬던 나라들입니다. 이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이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나라가 러시아인데 소비에트죠. 자, 이런 도움을 받았던 나라들 쭉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러시아랑 사이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무기를 샀던 나라들, 러시아와 군사 무기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협력했던 나라들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소비에트 무기를 사왔죠. 아무래도 서유럽 무기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리고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무기를 산 나라, 이렇게 러시아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도망입니다. 이 철도망 거의 3분지 2 정도는 중국이 깔고 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에 의해서 중국은 곳곳에서 지금 이 철로를 깔고 있습니다. 중국과 경제 협력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중국이 지금 철도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프리카와 연결이 됩니다. 지부티. 유라시아 대륙을 지나서 이제 아라비아 반도까지 왔습니다. 예멘과 연결이 된다면 아프리카로 연결이 되는 거죠. 어쨌든 중국은 이런 철도망을 깔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구 세력은 아프리카를 파괴하고 약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과 러시아는 아프리카의 독립을 도왔고 이제 러시아가 도왔습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을 지금 중국이 돕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는 자, 이 유라시아 대륙인지 중국, 러시아 클럽과 이렇게 손을 잡는 게,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리고 남미로 오겠습니다. 멕시코는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이 멕시코는 이제 아직 브릭스에 가입할 건지 그것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브릭스의 핵심 멤버국이죠. 그리고 남미의 한 3분지 2 정도 국가는 자, 이 유라시아 대륙과 이렇게 경제 협력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방식이 되면은 자, 유라시아, 중국, 러시아가 있는데 대륙과 해양 세력의 대결이 아니라는 거죠. 자, 유라시아 대륙은 새로운 해양 세력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뭐 이것은 우리가 선택을 하고 말고가 사실은 아닙니다. 세계가 바뀌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뭐 거기에 비해서는 작은 국가죠. 자, 어떤 세계의 힘이 이렇게 격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더 좋고 뭐 중국은 싫어,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선을 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한반도, 한국은 자, 이 미국, 일본과도 협력을 할 수 있고 중국, 러시아와도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을 이제 10분 활용해서 통일의 발판도 만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좀 슬기롭게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데올로기 대립 시절이 아닙니다. 자, 지금 미국과 서유럽은 이 전 세계를 상대로 너무나 황당한 짓을 지난 한 25년 동안 저질러 왔습니다. 곳곳에서 그렇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뭐 시리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곳곳에서 해괴한 짓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런 짓의 배후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선한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악의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짓을 저지른 거죠. 리비아도 파괴하고 유고슬라비아도 갈갈이 찢어버리고 그리고 시리아도 생지옥으로 만들고 이런 악업 때문에 글로벌 사우스는 러시아를 지지하고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뭐 지금은 우크라이나 측에 이제 발을 담근 상태인데 뭐 저도 이해합니다. 뭐 한미 동맹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관관계가 있죠. 자, 그러나 서서히 발을 빼면서 대단히 기회주의적으로 처신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알던 미국이 아닙니다. 저 역시 그 실체를 정확하게 묘사를 할 수 없어서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협력은 하되 좀 거리를 두고 디스턴스를 둬야 되는 거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채널은 유튜브 수익 창출 정지로 광고나 멤버십 없이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만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작은 목소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